잠깐 시간 내실 수 있나요? 존 드리스콜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재미있는 노인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분이에요. 존을 만난 곳은 요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인실이었다. 존은 창가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을 돌려 간호사를 맞았다. 비쩍 마른 존의 얼굴을 보드라운 백발이 후광처럼 감싸고 있었다. 핏기 없이 청백한 피부를 보니 나이가 아주 많은 듯했다. 간호사는 존이 양로원에서 생활하며 전인적 치료를 받는 중이고 아주 개인적인 것을 비롯해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귀띔해 주었다.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가까이 가셔야 선생님이 보일 거예요. 90이 다 된 쇠약한 존의 신체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는 중이었다. 오늘은 어떠세요? 간호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인사를 건넸다. 아주 좋아. 존의 대답을 듣고는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 들었다. 존은 놀랄 만큼 팔팔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까지는 좋아. 목욕도 했고 점심밥도 맛있었거든. 이제 내가 챙겨보는 프로그램 보려고. 존은 대답을 하자마자 숨도 돌리지 않고 간호사에게 아기의 안부를 물었다. 간호사의 아기는 2년 동안 집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기의 안부를 확인한 후 존은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존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버거운 육체를 이끌고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존의 활기찬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생각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채 불쑥 존에게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 젊은 시절 나는 판잣집에서 살았어. 더러운 마루에 욕실도 없었지. 아이들은 6명이나 있었고 남편은 몸이 불편해 직장에도 못 나갔어. 나는 매일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어.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경제대 공황이 닥친 거야. 그것도 고스란히 겪었지.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더군. 그런데 지금 여긴 얼마나 좋아? 지붕도 있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여주고 날 도와주는 친절한 양반들이 있으니 말이야. 여기선 할 일도 많아.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에 해가 빛나고 있어. 난 아직 살아있잖아. 귀도 잘 들리고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눈도 쓸만하고. 존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나를 불렀다. 이복의 젊은이? 내 나이에 젊은이로 불렸다는 것이 내심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사실도 그다지 쑥스럽지 않다. 자네도 알겠지만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자네가 만드는 거야. 불행할 게 뭐 있어? 여기 사람들은 늘 불평만 해. 하지만 난 불평하지 않아.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네. 존은 마지막 말을 반복했다. 마치 내가 그 말에 담긴 지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나서 주는 즐겨보는 시사 프로그램이 곧 시작된다고 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사는 게 좋아. 나이 듦에 대한 충고라. 세상에 숨어있는 마법들을 찾게. 이 세상은 마법 같은 곳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네. 인생을 즐겨야 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격이 그만 성숙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나도 한때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흔들 의자에 앉아 그저 삶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나뿐 아니야. 다들 마찬가지더라고. 지금 내가 춤을 추지는 못하지만 몸만 허락한다면 얼마든 출 것 같아. 세상 그 누구도 지루하게 살 이유가 없어. 내가 늘 하는 말이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곳이라면 정말 지루할 거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60세 생일을 즈음해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나에게 코멘트를 청했다. 당시 그 기자가 썼던 기사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생일 파티가 있기 몇 주 전부터 나이 드는 것을 불평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부시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시시각각 늙어가는 대통령, 백발의 반열에 합류한 사람, 늙어가는 사람, 급속도로 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반응에 의해 나는 노인학자로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60세가 된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으리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삶의 기회들이 더 이상 없다는 실존적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코멘트가 실린 기사를 다시 봤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아무렇지도 않게 베이비붐 세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한 나이 듦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출생붐이 일었고 나는 그 붐이 절정에 달했던 1954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카우보이 복장, 훌라후프, 콩나물 시로 갔던 초등학교 교실, 원자폭탄에 대한 두려움, TV 문화가 보편화되는 과정 등을 모두 겪었다.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할 만한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모두 가슴속에 피터팬을 품고 산다는 것이다. 이 세대는 나이를 먹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물론 이후 X세대니 Y세대니 하는 세대들도 역시 노화 과정을 완강히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젊음을 지향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와인 공장 견학, 탐험 여행, 빨간 스포츠카, 두세 번의 결혼 뒤에는 나이 드는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심리가 숨어 있다.
17세기 정치인이자 시인이었던 앤드루 마블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느낌을 단두 줄로 잘도 표현했다. 그러나 나는 등 뒤에서 듣는다. 시간이 날개 달린 전차처럼 달려오는 소리를.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자신을 사로잡는 공포로 보아 거기에 최악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온 사회가 노화에 대한 공포로 아우성이다. 지난 20여 년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리학자 토드 넬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역설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상처로 고스란히 돌아올 편견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들은 나이가 먹지 않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 말하면 흔히 죽음부터 떠올린다. 그래서 세상이 다하는 건강 관련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에 콧방귀를 뀌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은은하며 자신의 습관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다. 한 예가 내 장모님이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장모님은 150cm 남짓한 키에 적극적인 성격이다. 유머 감각도 탁월하고 게임도 곧잘한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다정다감하다. 하지만 장모님은 베이컨이며 소시지, 고기, 술, 단 것 등을 굉장히 즐겨 먹는다.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애언가인데다가 운동은 전혀 안 했다.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자주 했지만 속이의 경일기였다. 장모님은 그러한 습관들을 고스란히 즐기며 살 만큼 살면 되지 뭐 하는 말을 자주 했다. 요즘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며 그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군다고 불만을 터뜨리곤 했다. 장모님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나는 숱하게 겪었다. 내 주변에 비만이거나 흡연자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몇 년 덜 살면 그만이지.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장모님은 내 잔소리를 귀찮아하며 당신의 건강은 다 신의 뜻에 맡겼으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러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해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종일 꼼짝 않고 누워 TV만 보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날이 버거워지는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내 장모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장모님은 60세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얻었다. 몇 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병했고 폐기종이 생겼으며 신부전증 진단도 받게 되었다. 합병증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몸무게는 더욱 늘었고 체중이 점점 몸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장모님을 급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장모님은 결국 82세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모님은 마지막 20년을 만성 질병들을 앓으며 산 것이다. 활동적인 분이었지만 사회생활과 여행은 물론 하다못해 일상생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노년을 보냈다. 인생의 현자들은 지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0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20년을 더 산다. 걱정해야 할 것은 그 20년 동안의 삶의 질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죽음은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70대, 80대 혹은 그 이후를 위해서다. 혹시 아는가? 지금 몸으로 100년을 살게 될지. 토드 올레트의 간결한 설명을 들어보자. 나이를 먹는 건 괜찮아. 헌데 산소 탱크가 달린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어? 지금 알아서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막아야지. 나이가 들면 인생을 훨씬 더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단,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지. 담배나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 여파가 반드시 드러나니까 말이야. 샬롯베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젊어서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나이가 들면 고스란히 나타나는 법이야. 젊어서 검진도 제대로 받고 체중도 관리하고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건강에 신경 써야 해. 지나친 흡연, 음주, 약물 모두 몸을 망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만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않는다네.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건강과 관련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100년 전의 삶을 살펴보자. 그때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다가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건강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다. 검사 장비들도 좋아지고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했다. 현대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폐렴. 내 할머니 세대에는 이 병을 늙은이의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 병에 걸리면 비교적 빠르고 고통 없이 죽기 때문이다. 같은 병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은 간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을 만성질환이라고 부른다.
현대인들에게 흔한 만성질환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만성질환은 모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병 유발 요소 3가지가 있다.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흡연이다. WHO의 의견과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 하지만 만성 질병으로 느리고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치며 죽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병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유발하지 않는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속담처럼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고 오랫동안 진행된다.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한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금연하라는 거야. 건강을 돌보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뭐 어때서?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어 하는 것은 비겁하다. 과식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담배를 피우며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언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살다 떠날지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이고 하염없이 고통받다가 떠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말을 성급하게 상대에게 퍼붓거나 이메일로 불쾌한 농담을 보내고는 내내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생의 현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욱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먼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던 사실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해 깊은 후회를 하는 이들도 있다. 랄프 벨리츠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이용해 이 점을 강조한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겐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고 말해주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꽃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꽃을 보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보내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게.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 잡게나.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한 말이 있음을 후회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이들 아니던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깊은 후회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로버 사이크스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다지 후회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정말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내는 회귀병을 앓았어. 주치의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 조치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그런 회한 때문에 아내가 가고 난 뒤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핍스는 신중하고도 선명한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5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묻자 그는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후회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지. 아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네. 아내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특히 나는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네. 아마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너무 늦기 전에 할 말을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애당초 과묵하게 타고났을 수도 있고 어색하거나 쑥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말을 하며 살았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은 주로 사랑해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데니스 세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힘들지. 특히 내 아내 마조리에겐 더욱 힘들었어. 그런 말을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쩐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 그러다가 아내 마조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아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되어서 나도 병원에 갔지. 그런데 수술 후 첫날 밤 이후로는 병원에 가질 못했어. 딸아이가 갔지. 결국 딸이 내게 그러는 거야. 아빠, 병원에 가세요. 엄마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수술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거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말과 행동으로 아내도 내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지. 슬프게도 루스햄은 비행기 사고로 대학생이던 딸을 잃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은 절대 떠나보내질 못해. 절대로. 가슴에 묻어둘 뿐이지. 딸과 내가 늘 하던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했던 간에 전화통화 끝에는 늘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사랑한다였거든.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말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제 겨우 50대 중반인 나 역시 그렇다. 내 경우에는 하고 싶었던 말보다 묻고 싶었던 말이 더 많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다 외동이었다. 그래서 내겐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없다. 내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왜 생화학자가 되셨어요? 혹은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회곡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같은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후회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혹은 여행을 더 충분히 할 걸 같은 목표들은 너무 늦은 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이나 묻지 못한 말들, 가령 용서를 비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묻어둔 말들은 대상을 떠나고 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다.